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구부정한 허리에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옥순, 올해 68살인 그녀는 이미 20해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서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 홀로 거리를 걸으며 하루벌이를 시작하는 거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거든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옥순 할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친 폐지를 만지고 또 만지면서 생긴 상처들이 아물고 다시 생기기를 반복했어요. 손톱 사이에는 언제나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크고 작은 상처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겨울이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손에는 원망보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죠.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왜 저 나이에도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는지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 중에는 할머니를 보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저런 일을 해야 하다니 자식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더 나아가서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그 아들이었어요. 20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갓 태어난 아들을 키우면서부터 할머니의 인생은 오직 아들 하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업고 일하러 다니던 시절도 있었어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이 조금 크면서부터는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어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아들 돌보기에 좋았거든요. 매일 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하루벌이를 꼼꼼히 계산했어요. 오늘은 8,000원, 어제는 12,000원, 그렇게 모은 돈을 낡은 통장에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부족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애썼거든요. 가끔 할머니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가 있었어요.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꿈은 접어두고 현실과 맞서 싸워야 했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연인 사이의 사랑도 있고 친구 사이의 우정도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옥순 할머니가 보여준 사랑도 그런 것이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오로지 주기만 하는 사랑 말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자신만의 작은 루틴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제단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20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이에요. 여보, 오늘도 우리 준호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는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할머니는 힘이 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웃음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사진 속 준호는 6살 때 모습이었는데 이가 빠져서 웃을 때마다 빈자리가 보였어요.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늘 정성을 다했어요. 아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일 때면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요리할 때 특별한 기쁨을 느꼈어요. 비싸지 않은 재료라도 정성을 들이면 맛있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은 굶더라도 아들 먹을 것은 꼭 챙겨줬어요. 동네 사람들은 가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옥순 씨,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아들이 다 컸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조금 더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어요. 부모 마음이란 자식이 몇 살이 되어도 걱정되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할머니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었죠. 그런 날이 오면 자신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큰 것이었어요. 때로는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할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작은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옥순 할머니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옥순 할머니에게는 준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38살인 준호는 택시기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죠. 매일 밤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어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놀 때 혼자서 책을 읽거나 어머니 일을 도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폐지 줍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함께 일했죠. 다른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조를 때도 준호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린 준호는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혼자 무거운 손수레를 끄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폐지를 분리하는 일부터 손수레 끄는 일까지 말이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준호는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걸 보면서 빨리 돈을 벌어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전단지 돌리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준호는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대학 갈 형편이 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아들에게 대학에 가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고생하실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결국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택시 일은 힘들었지만 다른 일보다는 수입이 괜찮았거든요. 준호는 번 돈 대부분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삶에는 아픈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5해 전에 겪은 이혼이었어요. 아내 박미영과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준호의 따뜻한 성격에 끌려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미영은 30살에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미영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준호와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성실함에 마음이 끌렸죠. 다른 남자들처럼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소개팅에서 만난 준호는 정말 진실한 사람 같았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신혼집이 넓지는 않았지만 준호가 정성껏 꾸며준 집이었어요. 할머니도 며느리를 정말 예뻐해줬고 미영도 시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영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했어요. 우리 준호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택시기사인 준호의 수입은 일정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신혼집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서 할머니와 함께 작은 전세방에서 살아야 했어요. 신혼부부만의 공간이 없다는 게 미영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미영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만 작은 전세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준호는 번 돈 대부분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부부가 쓸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걸 창피해했어요.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뭘 하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기가 곤란했거든요. 폐지 줍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미영은 점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다른 집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쓰는데 준호는 왜 어머니한테만 잘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 미영의 마음을 준호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들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잠시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정말 예뻐했고 미영도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봐주니까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비 문제가 생겼거든요. 미영은 아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는데 경제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런 아내를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열심히 일해서 형편을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밤늦게까지 택시를 몰고 다니며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좋은 옷도 입는데 지우는 그런 걸 해줄 수 없었거든요. 미영은 그런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미영은 준호에게 선택을 요구했어요. 어머니와 자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죠.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서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미영이 데려가기로 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혼하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준호에게 차라리 자신이 따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미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들 지우였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지우는 엄마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미영은 곧 다른 남자와 재혼했고 지우도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죠.
할머니는 손자와 점점 멀어지는 현실이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어색해했습니다. 미영이 아이에게 할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아빠가 가난하게 살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했거든요. 어린 지우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면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가끔 지우를 만날 때도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아들에게 말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거든요. 그의 가을,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오후에 택시를 끌고 나가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엄마,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오늘은 비가 온다니까 몸 조심하세요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기상청에서는 밤에 비가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비 오는 날에는 운전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늘 당부했어요.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기 쉽다고 말했죠. 준호도 그런 어머니의 걱정을 알고 있어서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신중하게 운전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을 이슬비 정도였는데 점점 세게 내렸어요.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준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11시쯤에는 들어오는데 시계 바늘이 12시를 넘어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손님을 태우고 있어서 못 받는 건가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아무리 늦어도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는 아들이었거든요. 새벽 1시가 되어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거실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택시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비만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강남 쪽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었어요.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집까지 가달라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지만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에서도 일찍 멈췄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뒤에서 오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택시를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택시는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가로등을 받았어요. 사고 소식을 들은 구급차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택시 안에 끼어서 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새벽 2시쯤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이었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왔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우산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새벽이라 잘 잡히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준호가 무사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택시기사도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빨리 가주겠다고 말했어요. 할머니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의사에게 아들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내장 출혈도 있어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냐고 꼭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할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아들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서류였거든요.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 아들부터 살리는 게 중요했어요. 할머니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준호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할머니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만은 꼭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계속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좀 쉬시라고 해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했죠. 혹시라도 의사가 나와서 뭔가 말할 때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이 끝났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의사가 나와서 일단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다고 여겼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준호를 처음 봤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기계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여기 있다. 얼른 눈 떠봐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서 일어나자꾸나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들을 수 있을까 봐서였죠. 의사는 의식을 잃은 환자도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 뒤 준호의 전부인 미영이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지우도 함께 왔습니다. 미영은 할머니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 상태가 어떻냐고 물어봤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미영은 의사와 따로 상담을 받고 나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장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준호가 살아있는데 무슨 장례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미영은 의사 말로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깝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의사를 다시 불러서 물어봤지만 대답은 같았어요. 준호는 이미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기계의 도움으로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할머니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비록 할머니와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준호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싶었거든요. 한 달 동안 할머니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는 아들 곁에 앉아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여기 있다. 얼른 일어나자꾸나. 엄마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게라고 말했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들을 수 있을까 봐서였죠. 병원비는 하루하루 늘어만 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비만 해도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갔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으로도 한 달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돈 걱정보다는 아들이 깨어나기만을 바랐어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아들부터 살리는 게 중요했거든요.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장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장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래도 아들의 마지막 길인데 자신도 함께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미영은 할머니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병원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한 달 동안 들어간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머니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죠. 게다가 미영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털어놓았어요. 지우도 있고 새 가정도 있어서 너무 큰 비용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 남편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어요. 결국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어요. 한 달 동안 병원비로 들어간 돈이 정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은 모두 바닥이 났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10만 원도 안 되었죠. 아들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던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 달 만에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할머니는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들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형제도 없었고 가까운 친척도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인맥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미영은 할머니의 사정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새 남편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결국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영이 알아본 곳은 시 외곽에 있는 작은 화장터였어요. 장례식장도 아닌 그냥 작은 방 하나를 빌려서 3일장으로 치르기로 한 거였죠. 꽃도 제대로 놓을 수 없었고 음식도 간단한 도시락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집에서는 큰 장례식장을 빌려서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자신은 아들에게 그런 것조차 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준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할머니는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초라하게 보내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꽃과 음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자신은 아들에게 그런 것조차 해주지 못한다고 자책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준호의 영정사진과 간단한 제단만 놓여 있었어요. 꽃은 몇 송이 안 되었고
재물도 정말 소박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지 못한 것도 후회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어요. 준호와 친하던 택시회사 동료 몇 명과 동네 사람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나마 와준 사람들에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변변치 않은 장례식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택시회사 동료들은 할머니를 위로해줬어요.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위로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자 지우의 태도였습니다. 지우는 장례식 내내 할머니를 외면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미영이 평소에 할머니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지우는 장례식장에서도 엄마 곁에만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가가려고 하면 슬쩍 피하거나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17살이나 된 아이가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니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미영은 지우에게 할머니께 인사드리라고 말했지만 지우는 대충 고개만 숙였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손을 뒤로 뺐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보며 가슴이 메어왔어요. 아들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손자까지 이렇게 냉정하다니 너무 슬펐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터로 향할 때도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미영과 지우는 다른 차를 타고 갔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관을 따라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보낼 줄은 몰랐다고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화장터에서도 할머니는 대부분 혼자였어요. 미영과 지우는 멀찍이 서 있었고 할머니만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더 좋은 아들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마지막도 이렇게 초라하게 보내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받을 때도 할머니 혼자였습니다. 미영은 바쁘다며 먼저 가버렸어요. 지우도 엄마를 따라갔죠. 할머니는 아들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혼자서 말이에요. 유골함을 안고 버스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보고 다른 승객들이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아들의 유골함을 작은 제단에 모셨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 준호의 사진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건 많이 해주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연락은 끊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지우도 새 아빠와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할머니는 그래도 가끔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미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지우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전화를 끊으면서 손자와도 영영 이별하게 된 거였죠. 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도 잃고 손자와도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돈도 모두 써버려서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었어요. 68살의 나이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착한 분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각자 살기도 바빴거든요. 할머니는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감 때문에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할머니는 아들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구나.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줬구나 라고 자책했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신은 그런 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초라하게 보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비록 많은 것은 차리지 못했지만 준호가 좋아하던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단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49제 음식을 차리면서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큰 상을 차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49제를 지내는데 자신은 이것밖에 못 해준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49제 음식을 준비하느라 온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아팠거든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뒤척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새벽 무렵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환한 빛이 보이더니 그 속에서 준호가 나타났어요. 생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오는 거였죠. 엄마, 여기 계셨네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꿈에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라고 대답했죠. 할머니는 아들의 손이 따뜻한 걸 느꼈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라고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제대로 떠나보내지도 못했구나. 장례식도 초라하게 했고 꽃 한 송이 제대로 못 놓아줬잖아. 다른 집 아들들은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엄마는 그런 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죽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엄마가 평생 저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화려한 장례식이나 비싼 꽃보다 엄마의 사랑이 더 소중했거든요 라고 했죠. 할머니는 꿈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부끄러웠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꿈이 너무 생생해서 놀랐어요. 정말 준호와 대화를 나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자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일하던 택시회사의 최 사장이었어요. 최 사장은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최 사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물었죠. 최 사장은 할머니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는 할머니에게
최 사장은 설명했어요. 준호가 생전에 매달 조금씩 적립해둔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적금 같은 거였는데 준호가 꾸준히 넣어뒀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걸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최 사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가 이 돈을 왜 모으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최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용돈 드리려고 모으는 거라고 준호가 말했다고 했어요.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넣어서 엄마께 큰 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최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효자였다고,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늘 말했다는 거예요.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2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돈을 보며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최 사장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해줄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한 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는 내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께서 폐지 줍는 일 그만두시고 편히 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자신은 아들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최 사장이 떠난 후 할머니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준호가 직접 쓴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준호의 친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미리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이상하지만 택시 일을 하다 보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엄마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둡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언제 이런 편지를 썼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준호는 편지에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 하나만 키우셨잖아요. 저는 엄마 덕분에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어요. 라고 준호는 썼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지만 저는 엄마 하나면 충분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주셨거든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 중간에는 미영과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영이와 이혼한 건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엄마가 있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써 있었죠.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할머니가 놀랄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으신 일을 하세요. 평생 저만 생각하고 사셨는데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부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혼자 사시면서 거동도 불편하신 분 말이에요. 가끔 그분을 찾아가서 안부라도 물어봐 주세요.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순자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혼자 사시는 72살 할머니였어요.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계셨죠. 다리가 불편해서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편지에서 계속 썼습니다. 엄마께서 평생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그게 제가 엄마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이에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받고 자란 제가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엄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세요. 그게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걱정한 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외로운 사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제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건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비싼 꽃이나 음식도 아니었죠. 아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건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이제 알겠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엄마가 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이 떠난 후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오랫동안 말을 나누지 않았던 이웃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할머니를 맞아주었어요. 두 할머니는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이순자 할머니를 자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의 부탁이기도 했지만 자신도 외로웠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아들의 편지를 읽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이순자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장보기도 힘들어했거든요. 할머니는 장을 볼 때마다 이순자 할머니 목도 함께 사왔어요. 두 할머니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고 옥순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견디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순자 할머니를 위해 반찬도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국 같은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음식을 해먹기가 힘들었거든요. 할머니가 가져다 주는 음식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옥순 씨 덕분에 다시 살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오실 시간을 기다리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를 돌봐주는 일이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손자 지우가 찾아온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우는 키도 많이 자라 있었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지우를 맞았어요. 지우는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내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죠. 지우는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할머니를 사랑했던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지우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지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가 못다한 효도를 자신이 대신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지우가 이렇게 변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새아빠가 자신에게 해준 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새아빠가 지우에게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해줬다는 거예요. 새아빠는 지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 친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키운 할머니도 훌륭한 분이다. 너도 그런 할머니의 손자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봤더니 모두들 부러워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할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친구들이 말했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손자와 멀어져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지우도 할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께 못되게 굴었던 게 미안했거든요. 그날부터 지우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할머니께 작은 선물도 사다 드렸어요.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최 사장도 가끔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함께 일했던 추억을 나누며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지내시기 힘들 텐데 뭔가 도울 일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최 사장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호가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 재료를 사다가 할머니께 드렸어요. 준호가 우리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었다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최 사장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라는 친구도 생겼고 손자 지우도 다시 가까워졌고 최 사장 같은 고마운 사람도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준호가 남긴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고 지우가 주는 용돈도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순자 할머니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집에서 만든 반찬을 동네 사람들에게 파는 작은 가게였죠. 이순자 할머니는 계산을 담당하고 옥순 할머니는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일을 나눈 거였어요. 반찬 가게 이름은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만든 음식을 나누고 싶다는 뜻이었죠. 가게는 작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와 반찬들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반찬 가게는 예상보다 잘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반찬을 사갔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두 할머니에게는 충분했어요.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는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민도 들어주는 사이가 되었죠. 할머니는 이런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바랐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었거든요. 어떤 손님은 할머니에게 인생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겪은 시련과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지우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지우가 부러워했어요.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다니 정말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지우의 친구들은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할머니도 그런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떠들면 집안이 활기차졌거든요. 준호를 잃은 후 너무 조용했던 집이 다시 생기를 찾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할머니에게 자주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자신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비록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손자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최 사장도 여전히 할머니를 챙겨주었어요. 가끔 반찬 가게에 들러서 음식도 사가고 안부도 물었습니다. 준호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추억을 공유했어요. 최 사장은 할머니를 보면서 준호가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은 다른 택시기사들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어요. 정말 훌륭한 모자였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들에게도 말했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어느 날 할머니는 이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고마운 선물을 남겨줬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고 자책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다는 걸 알겠다고 했어요. 이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 할머니 덕분에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혼자서 외롭게 지내던 자신에게 가족 같은 친구를 만들어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1년 후 준호의 기일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립기는 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 훌륭한 아들을 38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거든요. 그날 지우와 이순자 할머니, 최 사장까지 모두 모여서 준호를 기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을 차렸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말입니다. 모두들 준호의 좋은 기억들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바랐던 대로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일이겠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네에서는 할머니를 이렇게 부릅니다. 따뜻한 마음의 옥순 할머니라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거든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사람들은 감동받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말합니다.
우리 준호가 죽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남긴 사랑의 씨앗이 곳곳에서 꽃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외롭지 않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넘쳐났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고 해요. 그게 바로 아들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동네 젊은 부부들이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그 사랑을 혼자만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라고 말해요. 진정한 사랑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때 그 사랑이 더욱 커진다고 해요. 준호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나누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순자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실이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머니처럼 우리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와 준호가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